저는 여기 주요 병원 중 한 곳에서 노인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프 그린 박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 노인의학과 의사는 무엇인가요? 노인의학과 의사는 주로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과 의사로서 주로 내과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후 노인들의 돌봄과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전문화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많은 노인의학과 의사들이 뇌졸중 의학에 전문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노인 연령대에서 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전문가로 전문화했습니다. 노인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몇 살이 되어야 하나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가장 다양한 능력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인의학 서비스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의학과 의사가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주치의 같은 1차 진료 의사를 통해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같은 다른 전문 그룹의 추천도 받습니다. 일부 노인의학과 의사들은 지역 간호 서비스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건강 전문가들의 추천을 열어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차 진료 주치의가 처음 추천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뇌졸중을 경험했다면 병원에서 노인의학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노인의학과 의사는 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의학과 의사들은 요즘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뇌졸중 연속체 전반에 걸쳐 일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급성 병동의 급성 뇌졸중 부분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병 전문의들이 재활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으며 노인 재활은 노인병 전문의들의 전통적인 업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는 제 사랑하는 사람이 뇌졸중을 겪은 후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병원을 떠난 후 집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중 하나는 지역 사회에서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뇌졸중 후에 입원 후에 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활을 포함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지역 사회 재활은 많은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와 관련하여 뇌졸중 환자들이 이러한 전문 그룹으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뇌졸중 후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의료 뇌졸중 추적 클리닉을 운영하여 추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몇 시간을 병동에서 보내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받고 종종 식사를 한 후 밤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 데이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워드 활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만큼 건강하지 않아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란 무엇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퇴마을이나 요양원 또는 병원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주 형태를 의미합니다. 나라별로 용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들입니다. 주거 돌봄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일상 활동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환경에서 제공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의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위생 지원을 받아 누군가가 와서 샤워를 돕거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는 하루에 1시간 또는 몇 시간 단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때로는 요양원 돌봄이나 장기 노인병원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돌봄은 그 사람이 더 독립적이고 때로는 이동성이 있지만 간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더 장애가 심하고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겪은 영향을 이해하세요.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으세요. 강인하고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일상적인 돌봄을 돕기 위한 도움을 받으세요. 뇌졸중 환자는 회복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가족은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겪은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복은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단기 돌봄을 포함하여 알겠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당위 돌봄이란 무엇인가요? 당위 돌봄은 그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짧은 기간, 보통 1월 2주 동안 머물면서 돌보는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당위 돌봄은 돌보는 사람에게 재충전할 기회를 주고 휴식을 취하고 작은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돌봄은 일반적으로 요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의존적인지에 따라 병원에서도 제공됩니다. 매우 의존적인 경우 병원에서 단기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건강 서비스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게 제공되는 당위 돌봄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돌보는 사람들은 1, 2주 동안 다른 기관에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전체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장애인을 돌볼 에너지를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당이 돌봄에 가고 싶지 않다면 이것이 당신을 더 독립적이고 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이 돌봄에 가는 것이 의존도가 증가하는 신호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 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가족이나 자녀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필요한 감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족들은 전화나 이메일 같은 소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의사 예약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쇼핑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간병인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뇌졸중 환자와 잠시 앉아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간병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만들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끔씩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람이 뇌졸중을 경험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많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검사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심장 검사, 스캔 검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거의 모든 환자는 어떤 형태로든 뇌 스캔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엑스레이 스캔인 CAT 스캔이나 자기 스캔 또는 MRI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어떤 형태로든 뇌 스캔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항상 막힌 혈관이나 순환 중에 이동한 혈전이 있습니다. 의료기께서 우리는 심장 이미징을 통해 심장을 살펴보거나 초음파 이미징을 통해 경동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대부분의 환자는 심전도라고 불리는 심장의 ECG와 콜레스테롤, 당뇨병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혈액 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는 혈액 검사, 이미징 검사, 심장 이미징, 그리고 심전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는 다른 유형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뇌졸중은 혈관 원인으로 인한 뇌 손상을 의미하며 이것이 뇌졸중의 넓은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은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뇌졸중은 혈관의 막힘으로 발생하지만 뇌에서 이 출혈이 발생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 자체에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동맥을 통해 이동하여 뇌에 걸려 막힘을 일으킵니다. 뇌졸중이 뇌에 손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흠, 하지만 그것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흠. 뇌졸중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은 뇌의 다양한 기능 때문에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해지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잊기 쉬운 다른 중요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시각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말하기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능력, 계산 능력, 그리고 기억력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증상과 합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은 의사에게 보고하고 치료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과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어깨의 경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에 흉터가 있다면 발작이나 경련 또는 발작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과 성격 변화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급성기에는 음식물이 폐로 잘못 들어가는 위험 때문에 뇌졸중 환자가 폐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의 피부를 주의 깊게 관리하여 압박 궤양이나 피부 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다양성이 매우 크며 현대적인 뇌졸중 치료나 급성 뇌졸중 치료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합병증을 해결하고 초기 뇌졸중 단계에서 환자를 매우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좋은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돌아가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자주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다양하지만 최소한 3개월마다 주치의를 만나 혈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례조 하대대임전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 당 수치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질 수치와 그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뇌졸중과 관련된 합병증 및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후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와파린이 잘 조절되면 매주 또는 2주마다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와파린 약물 복용 초기에는 더 자주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사를 더 자주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몸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면 3개월 후에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건강 전문가와의 약속을 잡아 후속 조치를 받으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쁨입니다.